오늘은 주제를 무엇을 보느냐, 고교 학점제를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7, 8월 강의 중에도 고교 학점제는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나 학교 운영 방식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험을 대비하여 고교 학점 자체가 배경으로 또는 작년 시험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로는 고교 학점제가 배경이 되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꼼꼼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같이 보면서 확인할게요. 오늘 받으신 자료 고교 학점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미묘하게 약간 축소복되는 느낌이 있네요. 제가 드렸던 자료보다 항상 좀 작게 보이는데. 네, 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도대체 왜 도입해야 될까? 자, 요거는 이해. 요 파트는 외우는 건 절대 아니고 왜 지금 상황에 고교 학점제 언급이 있을까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고교 교육과정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고교 교육 체제를 개편하고 수업 평가를 혁신하고 대입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지금도 지적을 하거나 뭐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거는 대입제도 변화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지금 대입제도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절대 이것만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꾸준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서 실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은 고교 학점제인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쌤들은 고교 학점제를 경험해 보셨어요. 대학교 때 학점제로 수업 들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업이 그렇게 혁신적이던가요? 아니면 평가 방식이나 학생들의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겠던가요? 막 비난하고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그 자체로 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는데 제도 설명을 보게 되면 되게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교수 방법도 변할 거고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변할 거고 평가 방식도 완전히 과정 중심적인 평가로 갈 거고 절대평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몇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그 대입제도 개선과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수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단위를 이수를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인데 정말 대학처럼 학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몇 학점을 뭐 몇 학기 동안 몇 학년 동안 이수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어. 이 형식으로 가는 거라서 근데 단위는 그거래요. 단위는 몇 단위가 쌓이면 이게 절대평가의 개념이 아니라서 그 단위를 이수하기만 하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졸업 못한 학생 없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지 않은 이상은. 수업에 참여를 해서 그 수업을 다 들었으면 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졸업은 다 합니다. 그게 단위제. 단위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위를 이수하기만 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대학교 때는 학점을 들어도 졸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 반드시 특정 학점이 이수가 돼야 되고 그 학점을 이수했다라는 포인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통해서 단위를 그 학점을 이수를 했어. 요 기준에 따라서 졸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이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면 졸업 못한 학생이 생길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어요.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거나 학점 그 점수가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졸업이 안 되는 학생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공강시간이 있을까요? 공강시간 생긴대요. 고등학교에서 공강시간 생긴대요. 어때요? 끔찍한 일이에요. 교사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뭘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지도해야죠. 교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자세히 뜯어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전혀 편하지 않은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학점제로 전환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과목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수 학습 평가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거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면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히 변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지금 실행 중인 정책이다. 선생님들 어깨가 무겁죠? 그래서 가시면 다 하셔야지.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다 고교 학점제 다 하실 거니까 아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절대 빈정거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그 여러 제도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혁신을 위해서는 학점제가 제일 적합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보시면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우리 고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자, 여기에서 변화되는 방향 쪽을 체크해 두세요. 첫 번째, 입시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겠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성장 중심. 그래서 보시면 입시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고등학교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입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해왔었던 고등학교 학제 운영 방식을 보면 1, 2, 3학년이 있으면 2학년 때까지 진도를 다 빼죠. 전체 진도를 실제로는 2학년 때까지 거의 다 빼고 수능 진도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2학년 때까지 빼고 3학년 때는 새 진도를 뺀다기보다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새 진도를 뺀다기보다는 수능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시험 그 고교 체제가 돌아가게 되는 입시 준비하는 체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이죠. 3년 동안에 공부해야 될 것들이 2년이나 2년 반 동안 최대한 땡겨서 해버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시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이 됐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입시가 들어가게 되면 요새는 이제 수시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활동들이 그걸 중심으로 이제 다 양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가 아니라 원래 고등학교에서 했어야 되는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진로 개척, 역량을 함양하는 이제 어른이 되기 직전의 학교로서 그 어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익히게 해주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 그러면 되게 큰 변화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정말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겠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면 정말 옛날부터 7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알잖아요. 안 되죠. 그대로 다 안 됐어요. 쌤들 학교 다니실 때 그대로 다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생들의 선택이 아니라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저한테 이거 진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바꿔줘서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또 포인트의 변화. 3번에 보시면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를 추구하겠다. 자, 이런 말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보다는 2차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방향 수평적 다양화. 학교들의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게끔 하겠다. 보시면 학교 내에서도 제한된 과목 중심의 서열화된 평가 체제를 벗어나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한 평가 체제를 확립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쌤들 그거예요. 우리가 고교 학점제 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쌤들 보통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할 거야? 선택한 과목들의 난이도나 수준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쉬운 과목 선택하면 등수 더 공부 잘하는 애들 입장에서 등수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고 어려운 과목 선택하면 힘드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겠다. 못하게 해서 그 상대평가는 가급적 고교 학점제에서 상대평가를 한 것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취 기준 중심으로 절대평가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체제 자체는 결국은 특정 학점에 대한 이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평가, 준거참조평가 형태로 많이 가게 될 것이고 그 기준점을 제대로 개발하는 것, 교과들이나 과목들마다 그 적합한 성취 기준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제로 변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강제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 우리 대학교 때 그렇게 했죠. 돌이켜보니 근데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수업들. 근데 들어서 잘못된 것들도 있어요. 그죠? 이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근데 내가 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거면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는데 원망하는 경우도 있죠. 친구가 같이 듣자 그래서 들었더니 야, 너 때문에 지금 이번 학기 어떻게 할 거냐고, 미안하다고, 다음번에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책임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경험도 해보는 거고. 근데 내가 선택한 과목이 아니다 싶으면 그래, 이건 내가 다음번에 절대 이런 과목을 듣지 말고 뭘 다른 걸 들어야겠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 자체가 우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대학교 때 많이 힘들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속고, 그다음에 요즘은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경우들도 있다면서요. 부모님이 시간표 짜주는 경우들도 있다고. 대학생인데 짜주고 왜 이거 안 들어가냐고 엄마가 항의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넣어달라고 이거 빨리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른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그런 자기 주도적,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추구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번과 6번은 체크를 해두세요. 5번, 6번. 필요성이기도 하고 되게 효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학점제를 도입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 적성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수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 과연 그럴까? 근데 이제 사실은 교과들이 되게 다양하게 개설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수업에 대해서도 교사가 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수업 생각해 보세요. 수업이 되게 다양하게 개설되고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수업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업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약간은 내몰리는 좀 더 힘든 상황으로 몰리는 건 있는데, 그 결과 좀 더 나은 수업과 그 수업에 대한 책무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학생들은 정말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올라가서 모든 학생들,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다. 대학교를 다녔던 모든 사람들의 그 학력이 다 보장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모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정 수준 이상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성적을, 대학은 이 학생들을 졸업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계속 다니면 되니까. 등록해서 계속 다니면 되고, 근데 너무 오래 등록하면 못하게 하죠. 10년 이상 등록하면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서 못하게 하긴 하는데, 새로 오시든가 이러면서 하긴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졸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그 학력 수준 이상으로는 끌어올리도록 지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장점 또는 의 쪽으로 고교학점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여기 고교 학점제란 무엇이냐? 학점제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했을 때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그래서 조기 졸업이나 이런 거 가능해지게 됩니다. 학점제 진짜 도입되게 되면 조기 졸업 가능해요. 고등학교 조기 졸업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기는 한데, 일부 그 특목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있었죠. 과학 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부분 2학년 때 졸업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빠르게 졸업하는 경우들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제도적 조건. 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자, 먼저 교육 과정 측면에 있어서는 이수 단위를 학점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졸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총 이수 학점, 필수 이수 학점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학점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쌤들 졸업하려고 그러면 몇 학점 이상을 몇 년 동안 들어야 되고, 그 학점 중에 필수 학점이 있죠. 그다음에 선택 좀 널널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해마다 왜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내가 들어올 땐 이게 아니었는데 졸업할 땐 바뀌어가지고 졸업하는데 갑자기 급하게 뭐 듣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그래서 졸업을 한번 되게 꼬일 뻔했던 게, 저희는 체육이 필수였거든요. 체육이 필수였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체육이 그거였어요. 그 실기를 안 해도 됐어요. 실기 교과를 안 듣고 그냥 체육 이론 수업을 들어도 졸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체육 수업 안에 보면 건강과 생활 이런 게 있어서 그 보건 관련된 건강 수업을 들어도 체육으로 이수가 돼가지고 그걸 들었었어요. 왜냐면 첫 학기에 볼링을 듣다가 드랍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볼링을 치러 저 63빌딩에 볼링장을 맨날 가서 차 타고 오면 다 타고 다 친구들끼리 같이 가가지고 막 좋아서 볼링 치고 왔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그 지도하는 교수님이 자꾸 저를 보라고 쟤를 보라고 자꾸 쟤를 보라고 하는데 자세가 너무 좋다고 쟤처럼 치면 잘 칠 수 있어. 근데 맨날 또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져가지고 저 있을 수가 있나 이상한 일이다. 계속 자꾸 지적을 해서 울면서 못 듣겠다며 그래서 드랍을 시키고 그 이론 수업을 들었는데 갑자기 졸업할 때 그걸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실기를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실기를 안 듣고 어떻게 이렇게 그 읍소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때는 괜찮았다. 옛날이라서 막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필수 학점과 그렇지 않은 학점들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선택형 학점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두 가지는 조금 이해를 해두시는 게 영역 선택형이랑 단계 선택형이라는 학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영역 선택형은 사회, 교양, 예체능 등과 같은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분야, 과목군 내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해서 그중에 고르게 하는 거예요. 사회과 교과 안에 사회와 관련되는 여러 교과들이 들어갈 수 있고 교양 안에 예체능 안에 여러 활동들이 들어갈 수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체능 교과다라고 해서 예술 교과라고 묶으면 그 안에 미술, 음악 이런 부분들이 막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서양 음악사, 뭐 서양 미술사 아니면 수채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데 대신에 여기는 위계가 없어요. 그 안에 교과들 사이에 더 높고 낮음, 기초, 상위 이런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활동들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실제로 고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영역 선택형. 근데 단계 선택형은 위계가 있어요. 교과들 사이에 위계가 있어서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과목들이 존재를 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교과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단계 선택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 과정이나 수학과 과학과 같이 위계성이 강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의 난이도나 미리 내가 학습을 했던 학습의 양, 그 다음에 그 과목 자체가 요구하는 학습의 양에 따라서 단계를 구분하여 과목을 개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듣고 싶은 걸 아무거나 들을 수는 없죠. 특정 교과를 듣기 위해서는 그 교과보다 낮은 단계의 교과를 이수해야만 상위 교과들을 이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단계 선택형. 그래서 아마 우리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교과는 단계 선택형이고 일부 교과는 영역 선택형으로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두 가지가 섞인 형태로 뭘 고를 수가 있긴 한데 그 고르는 과목들 중에서 일부는 위계성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학생 입장으로 보면 재밌겠네라는 느낌이 들지만 쌤들은 앞으로 계속 뭐 어떤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내가 교과를 개설할 때 항상 이런 그 위계로 교과를 개설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 내 교과의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교과가 개설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학교에서 다 해야 되니까. 학교 상황에서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 제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 기준 설정 및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중심 평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과정 평가에 안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취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라고 하는 건 이건 절대 평가할 거라는 얘기고 준거 참조 평가 시행하겠다는 얘기고 그 평가 과정에 수업 중 교사가 직접 평가하는 활동들이 포함될 것이다.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인데. 그다음에 졸업 제도는 여기 보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 졸업이 아니라 학점을 기준으로 양적 질적 졸업 요건을 설정을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주 나오진 않았지만 급진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학년제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고교 학점제가. 그래서 이거 시행 중인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되게 급진적으로 실행하는 나라는 정말 무학년제라서 고등학생들인데 1, 2, 3학년이 수업을 다 섞어서 듣는 거예요. 그 형태고 그다음에 보통 실행하는 형태는 학년 구분은 해줘요. 그래서 1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만들고 2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선택하는 구조로 많이 가긴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열어봐야 알겠죠. 무학년제로 가면 장난 아니겠죠.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5살, 4살짜리 애들이 만나도 야, 너 몇 살이야? 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언니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하는 나라인데 고등학생들이 섞여 있으면 되게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쌤들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학점제 학사제도 운영 체계라고 해서 요 모형으로 우리나라가 학점제를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래요. 왜? 고교 학점제랑 학생 참여형 수업이 딱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해라. 근데 이걸 보니까 느껴지는 게 대학에도 똑같은 지침이 한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나갔겠구나. 그래서 쌤들 대학 수업 들을 때 왜 그렇게 발표를 많이 했을까? 왜 그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했을까? 참여형 수업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을 테니까. 그다음에 여기 뭐 학년 구분 없이 자유로운 과목을 수강한다. 무학년제죠, 무학년제.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과정 중심 평가, 교사별 평가, 성취 평가제, 절대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파트에서 특히 앞으로 좀 올해 내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봐야 되는 게 과정 중심 평가 전반, 그다음에 절대 평가. 절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거 참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냐, 최대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를 하면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럼 미이수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수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학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재수강을 하죠. 재수강을 해요. 계절학기나 아니면 내년도에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것도 가능하긴 할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충 수업 형태로 일부 수업을 제공을 하고 시험을 봐서 퀄리파이를 하면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사 부분을 보시면 1인의 교원이 전공 교과군 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지도를 한다. 그리고 그 체계적 교원 수요 예측 수급으로 과목 개설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교원을 배치한다라고 하는데 교사 입장에서 탄력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불길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 인적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정규직을 덜 뽑고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계약직 그 교사들 더 많이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다른 나라에서 고교학점제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은 똑같아요. 상황 자체는 똑같아서 학교 안에 교사들을, 근데 교사 수는 무조건 많아야 되니까 학점제를 하려면 진짜 교사는 많아야 돼. 교실도 진짜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힘드니까 교사들을 어디에다 소속시키느냐 하면 교육청에다가 소속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단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 단위로 배치를 해서 그 인원들이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시간 강사 분들 같은 경우에 한 학교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대신에 그 소속 자체는 그 대학교의 시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아예 없는 프리랜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외국의 사례들을 보게 돼. 이 사람들은 소속은 돼 있어요. 교육청에 소속돼 있으니까 교사랑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그 공무원으로서의 교사의 그 보장은 다 받으면서 대신에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에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사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붙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 빨리 배치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시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교실 수가 늘어야 돼요. 교실 수가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과 교실로 가는 거거든요. 교과 교실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교실 수가 지금보다 늘어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일관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학생 수 준다며. 학생 수 줄어서 교사도 덜 뽑아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 교실을 더 늘려야 된다, 학교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하겠죠. 모든 학교 관련된 사항들 나오면 다들 이렇게 줄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되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은 보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 교실제랑도 같이 가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되게 혁신적인 제도는 맞죠. 혁신적인 제도는 맞고 이게 아직 중학교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원래 의도대로 계획대로 잘 된다 그러면 정말 고등학교가 원래 했었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학교가 구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유형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거 있어요. 학교가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이 단위 학교 단독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그 고교 학점제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근데 그러려면 이게 가능할까? 학생들이 원하는 그 과목들을 한 학교에서 다 만들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 모습이 단위 학교 단독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학교 연계형이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약간 클러스터처럼 그 형성을 해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수가 신청한 과목이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심화 과목이 있으면 이거 공동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대학교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 학교들이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학점 인정해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듣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지역교육시설 활용형이라고 해서 교육청 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만들거나 지역의 다른 공공기관, 구청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시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하거나 대학교의 빈 그 강의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대학 협력형이라고 해서 대학교 내에 고등학교 과정을 그 교육과정 교과 내용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온라인 강의 활용형인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가장 일단 덜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는 접근이라서 흔히 많이 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물적, 인적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서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운 특히 그 좀 이렇게 먼 지역들, 농어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좀 섞여서 나타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 어떤 식의 아마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해볼 거예요. 해보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거는 1차보다는 2차 쪽,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 쪽은 2차 쪽에서 내 교과에 대해서 내가 꼭 운영해보고 싶은 과목이 뭐가 있는지,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가 무엇이 있는지 진로와 연관해서 교과를 한두 개 정도 소개를 해보라.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변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및 고교교육 혁신에 따른 변화. 우리는 이전에도 비슷하지만 이전의 모습보다는 변화된 모습에 집중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상. 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어떤 학생이 되어야 하느냐. 자율적 존재로서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자, 자기주도 학습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반도라의 자기조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찐머만 등으로 대표되게 되는 자기주도 학습 전반이 다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그 방법이 뭘까? 학점제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흐름일 정도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향상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한 번 더 체크. 그다음에 자율과 그에 따른 책임을 통해 내가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수를 하는 것 실제로. 그래서 민주시민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포장이 좀 심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교사상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사상 모든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지원하는 조력자. 또 나왔습니다. 조력자. 그다음에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자, 요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더 나은 수업을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문성 개발도 필요할 것이고 교수 방법에 대한 다양성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나 학년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따라서 교육과정 자체가 다 모두 다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처음에 얘기를 했었을 땐 진짜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게 되는 안들을 보면 정말 대학교처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과가 되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학교는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향 자체는 되게 큰 변화죠.
자, 그다음에 교육의 다양성 확보,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이고, 대입 부분을 보십시오. 이 대입은 대학 입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 입시 평가. 그래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역량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강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정성적 평가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질적 평가. 대입에서 질적 평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형평성, 공정성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진짜 이거는 좀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선택교과, 자발적 학습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아마 새로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뭐가 나오든 대입제도 변화가 나오면 난리는 날 거예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난리는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쌤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학생상 부분과 교사상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보시고요. 대입제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질적 평가를 확대하겠다라는 언급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평가가 결국 고교 학점제를 도입했었을 때 시행되는 평가로서 준거참조 평가와 준거참조 평가에서 그 성취 기준의 선정을 강조를 했고, 과정 중심 평가 언급을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평가 영역에서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보면 방금도 언급했었던 사항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사항들을 따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까? 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으냐? 학생의 흥미, 필요,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애들이 선택을 하니까. 애들이 선택을 하는 거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 요구하는 거, 배우고 싶은 것들을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줘야만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과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전반이 자주 활용되거나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시험 방향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의미 있는 교육과정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쿠렐에도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렐에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중요해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 모든 교육과정을 어디서 만든다? 학교에서 만든다. 단위 학교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만드는 걸 떠나서 교사가 만들어야 돼요. 거의 개별 교사가 거의 우리 학교에 있는 그 동교과 협의회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동교과 쌤들이 모여서 교과 쌤은 뭐 하실래요? 저는 뭐 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하면서 아마 같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같이 고민을 해서 너무 겹치지 않게, 그다음에 적당히 난이도를 나눠서 이렇게 개수도 너무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킬백은 당연히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학교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교사가 주체가 돼서 좀 더 작은 단위에서부터 교과를 개발해 나가게 되는 타바도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관심 있게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들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라고 하는 건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학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학술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개발하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목표 선정할 때 어떻게 목표를 만드는지, 블룸에서 목표 유형도 분류하는 거, 그다음에 목표 선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용을 선정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지, 조직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조직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할 때 목표, 내용 선정, 내용 조직해서 공부했었던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이 문제화돼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경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봐야 한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의 개발이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인데, 실제적인 영역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결국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선택을 할 때 혼자 할까? 혼자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닐까? 해주겠죠. 담임 선생님이 뭘 할까? 같이 시간표를 짜주지 않을까? 예측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을 돕는 커리큘럼 컨설팅. 그래서 이걸 원래는 담임쌤이 하실 것 같은데 담임쌤이 다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 학생 하나를 어떻게 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추가적인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설턴트, 커리큘럼 컨설팅을 해주는 선생님이 필요할 것 같고, 개인 시간표 관리가 필요하다. 그죠? 이거 쌤들도 왜 대학교 때 정신없이 우리가 시간표 잘못 짜면 정말 엉망진창으로 시간표 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교시, 2교시, 7교시, 8교시. 중간에 쭉 비어있고, 막 그 주 5일 동안 다 나가시고, 이렇게, 쌤도 근데 보통 많이 나가셨죠. 저희는 그 최대한 덜 나가는 게 약간 미덕인 그런 옛날 시대라서 최대한 덜 나가. 학교 앞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만약에 뭐 주4입니다. 대부분,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주4? 대부분 다 주3, 극단적으로는 이제 주2 정도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또 약간 의심을 받죠.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느냐. 의심을 받기도 하고, 야간인가? 이러고 막 서로 의심하고 학교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표 관리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도 희망 진로와 교과 이수 상황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진로에 맞는, 진로에 부합하는 교과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가 꿈이다. 나는 교사를 하고 싶어요. 난 교사가 꿈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해서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할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교사가 음악 선생입니다. 체육 선생입니다.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교사와 관련돼서 필요한 교과들을 내가 선택해서 이수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 프로필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거고,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다 내 그 진로와 관련해서 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과 이수 상황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이 모든 것들이 연계가 돼서 그 고등학교 과정 자체가 진로에 맞춰서 모든 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대학교 때 이런 걸 많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다 그러면 수업 듣는 것부터 해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해서 대학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그 이후 과정도 그러면 애초에 포트폴리오가 어디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쌓여져 오는 거예요. 쌓여져 와서 그 모든 것들이 특정 진로에 맞춰서 딱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되게 이상적인 거고, 잘 안 되면 어려울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목표 자체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체계적으로 짜도 학생이 원하지 않는 교과를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공강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하고, 자습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공강인 학생들 와서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지도.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 내를 목적 없이 방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괜찮죠. 그때 공강 발생하면 선생님 공강 때 뭐 하세요? 뭐 하셨어요? 빈 강의실을 찾아가서 아니면 뭐 학교 앞에 잠깐 내려가서 뭘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긴 하는데 전 주로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집에 갔다가 집에서 누워 있다가 다시 나오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생활 지도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제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봤었던 전반적인 사항들,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경험 중심, 쿠레레, 스킬백, 타바, 기본적인 개발 절차 전체 이 모든 것들은 꽤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방금은 교육과정 부분이었었고, 교수 방법에 있어서 보자면 학생 수준에 따른 교수 설계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학생 수준에 따른 교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점제는 뭐가 돼야 된다?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점에 다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무슨 개념이랑 유사하냐 하면 완전학습이에요. 완전학습. 결국은.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건 다양화하는 건데 개설한 프로그램은 전부 다 학생들의 완전 학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봤었던 캐롤, 학교 학습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에서 학생 참여 형태의 다양한 교수 방법들 쓰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 전반, 구성주의 교수법 전반, 그다음에 뭐 토론 토의법 전반.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 대학교 때 수업 선택할 때 실라버스 보시죠. 실라버스 보시면 이 수업은
뭐 몇 번 수업이 있고 몇 주 동안 수업을 할 거고 그 중에서 몇 번은 쌤이 강의를 할 거고 몇 번은 팀 프로젝트 관련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은 알려주잖아요. 그걸 보고 고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고등학교 때도 이 수업에서는 이런 활동, 우리 협동학습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몇 주 동안 학습을 할 거고 마지막에 결과 발표는 이렇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이랑 교수 방법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리고 교과 교실제, 이거는 당연히 붙어가는 개념으로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에서는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성취평가제, 절대평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절대평가 강조할 거고, 과정중심평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질적평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꼼꼼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적 평가 언급이 됐으니까 함께 또 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평정의 오류 부분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평가 방식들, 특히 고등학교 상황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고 입시에 영향을 주는 평가들 같은 경우에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대학 입시 제도와 연계를 해서도 정성적 평가, 질적 평가를 많이 보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평정의 오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채점의 객관성, 우리가 객관도라고 공부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객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런 부분들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진짜 이 고교 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담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많이 언급을 하는 게 우리가 그 학습의 질적 수준 향상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요소다. 학점제를 하건 뭘 하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학습 자체 수준이 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그 수업의 수준이나 학습된 결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했었던 부분들,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게 그런 부분들과 고교 학점제랑 연관돼서도 언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깐 쉬셨다가 저희 모의고사 보는데요. 지금 35분인데 우리 43분에 만나겠습니다.